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기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홍입니다. 네,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또 출혈이 생겨서 발생하는 이 뇌졸중,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뇌졸중은 적절한 치료로 사망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 심각한 후유증을 남아서 환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들은 주로 마비, 인지장애 등을 호소하시는데 네. 이런 증상에 대한 재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리, 정서적인 지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뇌졸중의 재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보호자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뇌졸중의 재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졸중은 앓고 나면 뇌세포 손상을 피할 수 없다. 뇌세포의 손상은 여러 가지 증상을 가져오는데 운동장애, 감각장애, 실어증, 의식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의 신경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 뇌졸중 재활 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기능의 회복입니다. 뇌졸중 발병하기 전의 역할을 되찾게 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로 손상된 뇌기능의 회복을 위해 중추신경계 발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근력, 근지구력 향상, 보행 호전, 정밀한 손기능 향상 등을 위한 전문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는 발병 3개월 내에 가장 많이 회복되는 편인데 이 기간에 회복 가능한 기능의 90%까지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회복 과정은 발병 후 최대 2년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가 언제쯤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긴 재활 치료 기간 동안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이어트 약을 먹고 힘이 들었는지 거기서 쓰러진 걸 병원으로 이송했었죠. 병원에 와가지고 한 달 후부터 재활을 들어갔어요. 보통 1시간 반, 하루에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 이렇게 했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약을 복용해 주면서 그걸 먹으면서 자꾸 좋아지고 지금 현재 한 60% 이상 좋아졌어요. 이제는 많이 움직여요. 움직이고 반응도 있고 또 이제는 인지를 하려고 눈도 마주치고. 환자의 병변 위치, 입원 당시 기능 수준, 인지, 언어, 학습 능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재활 치료 기간. 길고 긴 뇌졸중 재활 치료 과정은 의료진과 보호자 그리고 환자가 함께 건너야 할 바다다.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고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또 꾸준히 치료에 임해야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일상으로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뇌졸중 재활 치료를 받지 않을 때 회복되는 정도는 뇌졸중 재활 치료를 받아서 기능의 회복과 일상생활, 직업생활로의 회복에 있어서 차이가 매우 큽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들이 겪는 각종 합병증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학적 관심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활치료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의학적 분야가 되겠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지만 뇌졸중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과적 합병증은 재활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약 60%에서 발생하는데 주요 합병증으로는 뇌졸중 재발은 물론 흡인성 폐렴, 우울증 등이 있다. 이런 합병증과 후유증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뇌졸중 재활.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뇌졸중 재활 치료에 대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윤정규 과장과 함께 알아본다.
네, 이 뇌졸중의 재활 치료는 이 뇌졸중을 치료한 후 환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재활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 기능 저하도 낮추고 그리고 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뇌졸중의 재활은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의사 이 세 사람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긴 싸움이 되는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뇌졸중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재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윤정규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뇌졸중 어떤 질환인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게 되는 뇌경색과 뇌혈관에 출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뇌출혈,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졸중은 다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네. 병원에 오시게 되면 뇌 MRI나 뇌 CT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검사를 통해 손상된 뇌의 크기, 부위, 그리고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고요. 혈관이 잘 수축하는 겨울에 환자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11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 날 평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75세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찍 운동을 하러 나갔고 공원에서 팔굽혀펴기 등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측팔에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네.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점점 말은 어둔해지고 팔다리 힘은 점점 약해져서 응급실 내원하셨죠. MRI를 통해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고요. 한 일주일 정도 신경과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약 2달간 재활의학과에서 재활 치료를 한 후에 이제 스스로 보행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돼서 퇴원하였습니다. 네. 네. 방금 예를 드신 환자분도 보니까 증상이 생기고 바로 병원을 간 게 아니고 겨우겨우 또 집에 가셨다가 그러니까요. 또 예. 오셨는데 이게 뇌졸중은 발견해서 한시라도 빨리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다음과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되면 또는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면 급성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일어서거나 걸으려고 할 때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거나 또는 갑자기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깨어있지 않고 신음하면서 의식 저하를 보이는 가족을 발견하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또는 둘로 보이는 증상이 있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발생하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또 한편으로 갑작스럽게 발음이 불분명해지고 말이 잘 안 나올 때 이럴 때는 급성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을 보거나 느끼게 되면 즉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네. 네, 또한 뇌졸중의 그런 급성 증상 외에도 일반적인 급성기, 만성기 뇌졸중 환자들이 겪는 증상을 일단 간략히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지마비 또는 편마비의 마비 증상이 있고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두통, 어지러움, 복시 같은 증상을 느끼고요. 또 팔다리에 통증을 주로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굴에 마비 증상 또는 얼굴 마비와 더불어 언어 장애 또는 삼킴이 어려운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의식 저하나 인지 저하,
또는 다양한 합병증들 가령 우울증, 폐렴, 요로감염, 욕창, 관절 경직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일반적인 뇌졸중 환자들이 겪는 흔한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진단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뇌졸중이 진단되면 급성기 치료는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집니다. 뇌경색의 경우, 심한 경우 혈관을 막고 있는 그런 혈전을 약물로 녹이는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카테터라는 어떤 시술을 통해서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편 뇌출혈의 경우에는 출혈량이 많은 경우 뇌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여있는 피를 빨리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치료들도 뇌세포의 손상이 심하게 진행하기 전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날 때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혈전 용해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할 때는 발병 후 4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맞아요. 얼마나 그렇습니다. 빨리 치료를 해주느냐, 그게 네. 예후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료를 한 후에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뇌졸중 후 회복은 크게 2가지로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신경학적 회복입니다. 이 말은 손상된 신경세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뇌졸중 직후 마비가 될 때 기능이 점차 회복되는데 신경학적 회복은 3개월 정도에 90% 정도 회복을 합니다. 초기에 회복 기전은 그 뇌에 있는 국소적인 부종 또는 혈종의 호전, 그 다음에 혈액 순환이 개선, 또 뇌합이 정상화되고 대사 이상이 개선됨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손상된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완전히 크게 손상된 세포는 회복이 되질 않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뇌신경의 가소성에 의한 신경회복 기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경회복이 있는데 그 손상된 신경회복에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다른 신경회로가 대체하거나 또는 다른 인접의 뇌신경세포가 그 재배치함으로 인해서 신경학적 회복이 되는 그런 기전이 신경학적 회복이고요. 또 다른 유형은 기능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네. 신경학적 손상이 남아 있어도 실제로 우리 이동 능력이라든가 일상생활 기능을 재활 치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노력과 재활 치료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신경학적 회복에 의해 기대되는 회복 정도 그 이상은 전부 기능의 회복, 재활 치료를 통한 기능의 회복에 의해서 이루어지겠고요. 이거는 신경학적 회복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회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뇌졸중을 앓고 난 다음에 후유증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후유증이 남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후유증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 후 1년 내 사망하는 비율이 작년의 경우에 한 10.4%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10에서 20% 정도에서 사망 또는 어떠한 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중증 환자가 되고요. 네.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비율은 대략 한 10% 정도 됩니다. 따라서 한 70에서 80%의 환자에 있어서는 다양한 수준의 장애를 남기고 심한 분들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조차 독립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이 많은 그런 80%에 있어서는 재활치료를 통해서 기능을 호전시킬 수 있는 주요 환자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뇌졸중 환자 비율이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한 43% 정도에서 4년에는 28% 정도로 감소하죠. 전체적으로 그래도 발병 2, 3년 후에도 대략 30% 정도의 환자는 그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그런 환자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70% 정도가 후유증이 이제 남아서 나중에 좀 이제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에 의한 손상된 뇌는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초기에는 아주 활발한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초기 시기에 적극적인 재활 훈련을 통해서 환자의 기능이 상당히 회복이 되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고요.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 중추신경계에 이런 손상 환자들의 회복 곡선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이 100% 세로축에 있는 100%가 정상 상태죠. 발병 전 상태고 급속하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초기에는 아주 빠른 회복 곡선을 그리고요. 이게 한 3에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 이후로 대략 2년 정도까지는 완만한 회복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그 상태의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할 때에는 감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이런 초기에 회복 과정을 거치고 더디지만 느린 회복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적절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면 적절하지 못한 재활 치료를 또는 재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호전을 보이고요. 그 100%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후유증으로 남지만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가 중요한 거군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활병원들도 많고요, 뇌혈관 센터도 있고 이 재활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서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전문적인 재활치료 유니트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재활치료 시설이나 재활치료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뇌졸중 환자는 일반 병동에서 일반적인 내과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보다 사망률이나 아니면 요양병원 같은 장기 입원 시설로의 전원율이 꽤 높아집니다. 만일 병원에서 병원에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나 아니면 더불어 전문 재활 치료팀이 없을 경우에는 네. 재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군요. 전문 재활 팀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 뇌졸중 재활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셔서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전문 재활 팀이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네, 뇌졸중은 포괄적으로 치료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재활팀에 의한 팀 어프로치라고도 하는데요. 네. 예, 정상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장애나 장애를 갖게 되죠. 그럼 환자의 심리 상태부터 기능, 그다음에 적응해야 될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고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를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관찰을 하고 각 분야의 전문인이 협력하는 재활팀이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이 환자나 환자 가족이 있고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리더로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네. 또는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재활간호사, 재활교육간호사 또는 이 외에도 표시되지 않은 심리치료사 또는 보조기 제작자 등 이런 총체적인 여러 분야의 전문 분야들이 모여서 총체적인 팀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매주 목요일은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팀 회의를 하고요. 각 환자별로 개별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 간의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활 치료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 시점도 중요할 텐데요. 제 생각에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재활 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환자가 내과적 또는 신경학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재활 치료를 시작합니다. 시기는 질환의 중증도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한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있어서의 임상 진료 지침에 의하면 입원 후 가능한 빨리 전문 재활치료팀의 평가를 시작합니다.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재활 평가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뇌졸중 환자는 뇌졸중 발병 후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급성기 치료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에는 좀 가벼운 재활 치료를 하고요. 그 이후 점점 재활 치료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기에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조기 재활 치료를 받게 되면 여러 합병증에 시달릴 위험이 감소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심부정맥 혈증증이나 욕창 또는 자율신경계 이상, 폐렴, 관절 구축 또는 근육 감소와 같은 합병증이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근육 감소 등 합병증이 쉽게 일어나고 더 심각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조기 재활 치료는 이동 동작 또는 일상생활 동작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회복시키고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발병 초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은 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재활 치료가 중요하고요. 신경학적 회복 또 기능적 회복에 있어서 아주 재활 치료가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또 뇌졸중 발생 후 재활치료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될수록 재활치료 결과가 불량하다는 보고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조기에 시작을 하는 것이 회복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뇌졸중 급성 뇌졸중 발병에 있어서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듯이 재활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발병은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하고요. 네. 네, 그렇게 되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집중재활치료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이후 좀 호전이 좀 느려지긴 하지만 2년까지도 회복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중재활치료, 특히 젊은 나이, 예를 들면 40대에 뇌졸중 경험한 분들은 한 달 만에도 혼자서 걸어서 회복이 되고 빠르게 퇴원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재활 치료를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을 처음 겪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뇌졸중이 마치 감기 걸렸을 때 약물 치료를 하고 쉬면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수술을 하면 마치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 많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흔치 않은 질환을 처음 겪다 보니 아무래도 건강 정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졸중은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회복 정상화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환자가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되고요.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종반하고요. 가족도 힘든 상황에 처하고요. 네. 또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느껴서 환자분들은 급성기 치료 후에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서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겠다라고 하고 가시는 분들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재활치료는 초기 3에서 6개월 사이가 중요하고요. 이때 전문가들과의 재활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초기에 재활치료를 받지 못할 때 회복되는 곡선의 기울기와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았을 때 회복되는 이 곡선의 기울기가 차이가 큽니다. 이 초기의 기울기가 최종 도달점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재활치료팀과 함께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게 되면 이런 기울기가 높게 되고요. 높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겠고 따라서 후유증도 적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조기 재활치료와 재활치료의 필요성,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적절한 그 재활치료가 비용이나 경제사회적으로 부담이 더 큰 것이 아닙니다.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 한국 뇌졸중 재활 코호트 연구에 따른 집중 재활 치료를 받은 환자에 있어서의 경제성 평가 결과입니다.
집중 재활 치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치료비가 214만 원, 네. 그렇지 못한 재활 치료를 받은 환자가 370만 원으로 더 큽니다. 네. 또한 집중 재활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게 될 확률이 50% 되고요. 그렇지 못한 환자는 32% 정도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비용도 적게 들고 최종적인 기능도 더 호전될 수 있게 하는 집중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초기 재활 치료를 놓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재활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운동 치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운동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조금 다르지만 좀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분들과는 달리 뇌졸중 환자들은 근력도 약화되어 있고 위치 감각, 균형 감각도 떨어져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보행이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운동 치료는 마비된 신체 부위의 감각,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서 앉기부터 보행까지 기능적 회복을 도와줍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운동 치료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치료 전문 치료사와 함께하는 훈련이고요. 정상적인 근긴장이나 자세, 움직임을 반복하여 유도하고요. 자세나 움직임을 바로잡아주고 정상 운동 형태를 촉진시키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 자전거처럼 보이는 장비 이런 걸 이용하여 근력이나 지구력 강화 훈련을 하고요. 네. 이는 보행이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행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평행봉이나 또는 부분 체중 부하에서의 보행 훈련 또는 이런 치료사의 도움하에 훈련, 더 호전됐을 때 이런 계단 같은 곳에서의 훈련을 하게 되고요. 또 이쪽 사진과 같은 경우는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라고 해서 근위축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서 근육 기능을 퇴화를 막고요. 근육이 가지는 본래의 운동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기자극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여러 장비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특수 장비들을 통해서 환자에게 기능의 제한을 계속 팽창시키고 확대시켜가는 훈련을 하는 여러 장비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통해서 실제로 재활 치료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사에 의해서 네. 환자의 경직과 구축을 방지하기 위한 수동 관절 훈련이 되겠고요. 네. 이 화면은 이 환자의 그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 이 환자는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일어나는 스쿼트 훈련이 되고요.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나 엉덩이 부위의 근육 강화 훈련을 통해서 보행에 도움이 되는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 환자는 재활 치료를 통해서 좌측 편마비 환자분인데요. 네. 보행이 이 정도로 될 때까지 호전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좀 보행이 힘드셨나 봐요. 네, 네. 처음에는 워커 같은 보조 장비를 이용해서 걸으셨습니다. 이런 기계 장비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도 가능하고요. 네. 이거가 이제 정기적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가 되겠습니다. 전기 신호에 의해서 손목이 위로 꺾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치료를 할 때 휠체어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휠체어는 어떤 환자에게서 꼭 필요한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재활 치료를 받고서 2주 정도가 되면 환자의 기능 회복 상태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당분간 서서 보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할 때는 휠체어를 권유하고요. 네. 서서 보행할 수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특별히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매트에서 휠체어의 이동이라든가 침대에서 휠체어 이동 또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 또는 휠체어 조작법, 힘이 있는 쪽과 힘이 없는 쪽을 적절히 배분하여 휠체어를 이동시키는 훈련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퇴원 후에도
큰 어려움 없이 환자가 독립적으로 이동을 하고 휠체어를 끌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뇌졸중 있으신 분들은 특히 걷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보행 훈련에 대한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행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보행 훈련은 어떻게 보면 뇌졸중 환자들이 크게 거시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보행을 하려면 보행 분석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죠.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힘이 약한 쪽의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도의 하지 근력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환자는 처음에 선 자세에서 평행봉이나 물건을 잡고서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한 후에 하지 근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면 체중 이동을 합니다. 힘이 있는 쪽과 힘이 없는 쪽으로 체중 실는 훈련을 하고요. 네. 더 호전이 되면 실제로 이런 평행봉 하에서 보행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부분 체중 부하 장비를 통해서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더 좋게 되면 이렇게 발이 4개가 있는 그런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 훈련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약간의 도움만 가지고서도 훈련을 하게 되고 평지에서 잘하게 되면 계단을 활용한 훈련도 하게 되고 실내 보행이 어느 정도 되면 실외 보행 훈련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좌측 편마비 환자분이고요. 좌측 마비 쪽이 체중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회복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커의 도움과 치료 사이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가지고서 보행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연습을 또 계속 하시는 거고요. 네. 이 환자분은 우측 편마비 환자분이신데요. 네. 저런 워커를 통한 훈련을 지나서 지금 많이 회복되어 지팡이를 가지고 스스로 독립보행할 수 있을 정도까지 호전되셨습니다. 오. 이어서 알아볼 치료는 이제 작업 치료인데요. 이 치료가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치료인지 알아볼까요? 네, 작업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상지 기능 향상을 통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기능에 도움이 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화면을 참조하시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도구들을 이용해 훈련을 하게 되고요. 상지 기능 증진 활동이 되겠고요. 지구력 훈련, 근력 훈련 또는 관절 가동 범위 증진 훈련, 운동성 향상 훈련 등 소동작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 중요한 작업 치료의 한 요소가 되고요. 예를 들면 아래 그림처럼 손을 이용하여 어떤 이런 정밀한 동작, 일상생활, 그다음 휠체어에서 침대 이동이라든가 숟가락질, 옷 입기 등등 기본 일상생활 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 좀 작업 치료를 보여는 동영상 화면이 되겠고요. 네. 이런 그 손으로 이용하는 어떤 자전거 기능을 이용하여 근력 운동도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런 정밀한 손기능이 필요한 그런 동작 훈련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옮기면서 네. 네. 치료가 그다음에 되는 거고. 네, 이거는 숟가락에 대한 숟가락질 입으로 가져가죠. 그런 네. 훈련을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훈련이 네. 돼야 되고요. 이 환자분은 우측 편마비 환자분이신데 네. 우측 옷 입기 훈련이 되겠습니다. 마비 쪽에 팔을 먼저 끼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 쪽에 옷을 입으면서 한 손으로 옷을 입는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상생활 하는 데서 필수적인 내용, 필수적인 작업들을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삼킴 장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삼킴, 삼키는 기능은 우리가 식사할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아주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이 뇌졸중 환자분들이 삼킴 장애를 많이 호소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다리 마비가 오듯이 삼킴에 관련되는 부위의 마비에 의해서
삼킴 장애가 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삼킴에 문제가 되다 보면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라든가 식사를 많이 못하게 되는 영양실조와 같은 합병증이 쉽게 생길 수 있고요. 네. 따라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화장애 치료는 삼키는 각 과정의 단계마다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고요. 자연스러운 삼킴 과정,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운동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목의 자세라든가 구강 근육의 협응 훈련 등등, 그 다음에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동영상이 실제 하고 있는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구강 치료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혀의 움직임 훈련이라든가 이 얼굴이나 입 안쪽의 마사지 훈련이고요. 네. 이 화면은 전기 자극 치료를 통해서 목에 있는 삼킴 관련되는 근육들의 훈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게 언어 치료인데요. 이제 뇌졸중을 앓고 난 다음에 좀 말이 언어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재활을 통해서 좀 많이 호전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삼킴 기능 저하 마찬가지로 역시 언어와 관련되는 부위에 해당하는 중추, 뇌 부위나 아니면 언어와 관련되는 근육들의 마비에 의해서 언어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어증 같은 경우는 뇌의 그 언어 영역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구음 장애 같은 경우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그 근육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에 문제가 됐을 때 발생합니다. 그 환자별로 정확한 언어 평가를 통하여 원인과 그 정도를 파악하고요. 그에 맞춰서 입 주위의 근육에 대한 마사지라든가 또는 감각 자극, 호흡 운동 등을 통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지 치료인데요. 인지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인지 치료는 전문 인지 치료사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 환자에 맞는 그런 취약점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약물 치료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치료실이라든가 작업 치료실에서 개인별의 맞춤으로 인지 훈련이라든가 집단적으로 인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화 인지 치료 기법들이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이렇게 컴퓨터 앞에 이런 이용해서 인지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심도 높이고 집중도도 높여서 훈련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뇌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과제를 통해서 인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뇌졸중 치료 후에 마비가 많이 오는 편인데 환자분이 마비된 쪽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특이한 증상인데요. 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우측에 있는 두정엽은 시공간 지각을 인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측 뇌에 뇌졸중이 온 경우에 좌측을 인지하지 못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좌측의 시각적, 청각적 또는 공간 감각이 잘 떨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좌측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이 화면에서 지금 시계나 집 같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서 네. 환자에게 똑같이 그리라고 했더니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이 화면의 좌측 부분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렇네요. 우측 네. 부분에 대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타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안에 보면 이 바깥에 있는 동그라미는 X자는 보지 말고요. 네. 원래 거는 이렇게 안에 동그라미나 네. C자형 또는 역C자형의 그림들이 있죠. 안에.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환자에게 이 열린 동그라미와 닫힌 동그라미를 구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닫힌 동그라미에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요. 열린 동그라미에 X 표시를 하라고 하였을 때
좌측을 무시하기 때문에 네. 지금 요것처럼 왼쪽으로 열린 동그라미가 닫혔다고 생각하고 동그라미 표시를 하게 되죠. 완전한 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좌측을 무시하는 특징이 됩니다. 이러한 좌측 무시 또는 편측 무시라고도 하는데요. 네. 편측 무시가 있으면 좌측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힘들고요. 실제로 걷다가도 좌측에 어떤 물건이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부딪히고요. 좌측 발을 적당한 위치에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좌측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좌측에 인지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요. 환자 가족들도 같이 보행할 때 좌측에 서서 보행하도록 하고요. 좌측에서 말을 시키고 좌측에서 주의를 환기하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이 붓고 또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해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네, 편마비 환자에서 흔한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이 좌측 같은 경우에 손이 많이 부어 있죠. 손이 붓는 증상이 발병 후 1에서 4개월 정도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깨 증상과 흔히 잘 같이 일어나서 경관절 수부 증후군이라고도 불리고 통증의학적으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1형의 하나로서 분류합니다. 네, 이러한 증상은 예방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발생을 한다면 치료가 즉각적으로 시작돼야 되고요.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합니다. 마사지라든가 열냉 대조요, 또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하고요. 그렇게 네.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고요. 심하거나 호전이 적을 때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단기요법으로 사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우측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분이 우측 마비가 있으면서 손이 약간 부어 있습니다. 네, 보여요. 큰 차이가 나진 않죠. 이분은 네. 예방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여서 부종이 진행하지 않고 이 정도에서 관리되다 보니까 통증도 없고 환자의 불편감도 적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특히 뇌졸중은 재발의 위험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의 유병률은 보통 1.5에서 2% 정도가 되는 데 비해서 한번 뇌졸중이 있었던 분들의 재발률은 5년 내 재발률이 한 20% 이상으로 꽤 높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예방하는 노력이 아주 중요하고요. 우선 약물 치료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면 재발률을 40에서 50%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의 발병이나 재발 위험 요소인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 또 금연이나 음주 같은 그다음에 나쁜 식생활 같은 그런 나쁜 외부 요인들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중요하고요. 예방과 재발 방지에 가장 쉽게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뇌졸중 환자는 이미 몸이 어느 정도 불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운동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체력과 심폐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운동을 강조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과 신경의 기능이 향상되고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점점 나아집니다. 그리고 유연성, 지구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걷기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나아가 실내 자전거라든가 또는 수영, 체조 같은 자신에 맞는 유산소 운동을 선택해서 계속 유지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일주일에 최소 3회 정도 한 번에 40분 정도를 일단 권장드립니다. 네. 환자의 체력 수준이라든가 마비 정도, 합병증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절은 필요하고요. 따라서 운동 전에 의료진과 적절한 상담도 권유드립니다. 겨울철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몸을 따뜻한 상태로 운동을 하는 걸 권유드리고 고령자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은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기온이 1도 정도 내려가게 되면 수축기 혈압이 1.3 정도 올라가고요.
여름에 비해 20, 30도 정도 온도가 낮을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혈압이 30, 4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추위에 노출이 되고 혈압이 올라가면 뇌혈관 수축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순간 혈압도 상승하게 되므로 뇌졸중 위험이 많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아주 추위에 노출돼서 운동하기보다는 실내에서 또 조금 더 따뜻해진 낮에 운동하는 걸 권유드리고요. 야외 운동할 때는 따뜻한 옷차림이 중요하겠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개 입고 모자나 장갑을 착용하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운동하는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운동을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운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뇌졸중의 재활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이제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재활을 인내와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건너야 할 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금방 나아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뇌졸중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첫걸음이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